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건만 가을 장터에는 서늘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장사꾼들의 외침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북적거렸으나 장터 한편에 앉아있는 모자의 처지는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강도윤은 25의 나이에도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얼굴은 준수한 편이었으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에 어느 집 교수가 그를 사위로 맞으려 하겠습니까? 더구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혼담이 들어올 리 만무했지요. 어머니, 오늘도 푼돈 하나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윤이 빈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곁에 앉은 유씨 부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지나가는 이들마저 고개를 돌려 외면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아, 이 애미 탓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유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몸이 쇠약해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아들을 홀로 두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말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기름진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지주 박만호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장터를 거만하게 둘러보다가 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코웃음을 치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꼴이 있나? 대낮에 장터 한복판에서 구걸이라니. 뒤따르던 하인들도 덩달아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 저들은 본디 저런 것들입니다. 일하기는 싫어하고 남의 동정만 바라고 사는 자들이지요. 하인 중 하나가 아첨조로 말하자 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쏘아보았습니다. 젊은 놈이 멀쩡한 팔다리 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있구나.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으나 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대들 수는 없었지요. 송구하옵니다, 영감. 도윤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지만 박만호는 더욱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 때문에 고을이 썩는 것이야. 눈에 거슬리니 썩 물러가거라. 박만호의 호통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이 당하는 모욕에 눈물을 흘렸고 도윤은 이를 악물며 꾹 참았습니다. 그 순간 장터 맞은편에서 한 여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 시머리였습니다. 18배 나이에도 청초한 자태를 지닌 그녀는 평소 곱고 선한 마음씨로도 이름이 나 있었지요. 시멀은 도윤 모자의 처지가 안쓰럽게만 보였습니다. 도윤이 병든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효심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연민이 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에도 꺾이지 않는 그의 굳은 눈빛이 마음에 남았지요. 워라, 무슨 생각에 그리 멍하니 서 있느냐? 곁에 있던 벗이 물었으나 시멀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인내와 의지가 자꾸만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박만호가 떠난 뒤 장터는 다시 평상시의 북적거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도윤 모자에게는 더욱 쓸쓸한 오후가 이어졌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도 구걸 그릇에는 몇 푼의 엽전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지요. 도윤이 어머니를 부축하자 유씨 부인은 힘없는 몸을 아들에게 의지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현실이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했지요. 모자가 허름한 초가로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멀의 눈에는
연민과 더불어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도윤의 고든 심성과 효성스러운 모습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씨 부인의 병세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입맛마저 일어죽 한 그릇도 온전히 넘기지 못하는 지경이었지요. 도윤은 어머니의 쇠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침이 좀 나으시지요? 도윤이 곁에 앉아 등을 살살 문지르며 물었으나 유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이 애미는 이제 늙어 쓸모없는 몸이 되었구나. 내 고생만 늘어가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는 제게 하늘 같은 분이십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박함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요. 그날 새벽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말하길 깊은 산속에는 귀한 약초가 자란다 하였으니 비록 위험하다 해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산에 약초를 캐러 다녀오겠습니다. 산은 험하고 길도 낯설다 하지 않았느냐. 혹여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유씨 부인의 눈빛은 근심으로 가득했으나 도윤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윤은 낡은 바구니와 작은 낫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뒤편 산길은 험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지요. 산속은 깊고 울창했습니다. 하늘을 가린 키 큰 소나무와 참나무 사이로 어둑한 기운이 감돌고 여기저기서 새소리와 벌레 소리가 어울려 숲은 살아 숨 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대로 둥굴레와 도라지, 더덕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바구니는 어느새 반쯤 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문득 어느 길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지. 도윤이 당황하여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어디가 마을로 향하는 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그때 희미한 목탁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좇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윽고 작은 산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와 지붕은 낡았으나 마당은 단정히 쓸려 있어 기품이 엿보였지요. 스님 계십니까? 도윤이 대웅전 앞에서 조심스레 소리치자 잠시 후 나이 지긋한 노승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도윤을 맞았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웬 젊은이가 왔는가? 스님, 길을 잃었습니다. 병든 어머니께 드릴 약초를 캐다가. 도윤이 사정을 아뢰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심이 지극하구나. 어서 들어와 하룻밤 묵어라.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길을 안내해 주마. 도윤은 감사히 절을 올리고 산사에 들었습니다. 노승은 간소한 공양을 내주며 도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는구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이야. 스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께 고생만 끼쳐드리니 마음이 아픕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승은 잠시 눈을 감더니 이윽고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내 눈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구나.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안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 낡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노승이 내민 것은 누런 종이에 붉은 글씨가 적힌 오래된 부적이었습니다. 스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고든 자에게만 땅의 숨결이 열린다 하였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로다. 노승의 말은 신비했으나 도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 부적을 항상 품에 간직하거라. 노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두 손 모아 감사의 절을 올리고 부적을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 밤 도윤은 법당 한쪽에 몸을 누였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건강한 얼굴로 웃음을 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지요. 동이 트자 노승은 도윤을 깨워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 곧 마을이 나올 것이다. 스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행으로 갚거라. 그대에게는 큰 복이 따를 것이야. 도윤이 다시 절을 올리자 노승은 자애로운 미소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그 모습은 신비롭게 빛나 보였지요. 산을 내려오는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바구니에는 약초가 가득했고 품속에는 신비로운 부적이 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부적에서 전해오는 은근한 따스함이 더욱 그러했지요. 마을에 도착한 도윤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는 왠지 모를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집에 돌아온 도윤은 어머니께 캐온 약초를 다려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달인 약을 드시니 유씨 부인의 기침이 차츰 가라앉았지요. 도윤은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계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나아지셨으니 이제는 일거리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그는 품속에 부적을 지닌 채 마을을 돌며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눈이 어지러운 줄 알았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마치 물줄기 같은 것이 희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광경은 여전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푸른빛이 실처럼 흘러가고 어떤 곳에서는 그 빛이 모여드는 것이 뚜렷이 보였지요. 처음에는 병이 난 줄로만 여겨 근심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한 시야는 날로 선명해졌습니다. 그제야 산사에서 만난 노승의 말이 떠올랐지요. 마음이 고든 자에게만 땅의 숨결이 열린다 하셨는데 도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뒤편의 황무지를 찾아갔습니다. 수년째 버려져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던 메마른 땅이었지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니 땅속 깊은 곳에서 푸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귀퉁이에는 그 기운이 소용돌이치듯 모여들고 있었지요. 혹시 이곳이라면 도윤은 집에서 괭이를 가져와 그 자리를 파내려 갔습니다. 한자쯤 파니 흙이 축축해지고 조금 더 파자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이런 기적이.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땅이라 여겼던 곳에서 맑은 샘물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마침 지나가던 마을 이장 김영감이 이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영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곳이 좋아 보여서 파보았더니 이렇게 물이 솟아납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땅은 예부터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소문난 곳이었으니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지요. 허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 땅이 박 영감 소유인데 여태껏 아무도 여기서 물이 나오리라 짐작조차 못했지. 도윤은 다시 신중히 땅의 기운을 살펴보았습니다. 푸른 기운이 모여드는 자리마다 흙빛이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검고 기름졌고 또 어떤 곳은 붉은 진흙으로 보였지요. 며칠 뒤 도윤은 용기를 내어 박만호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박만호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영감, 뒷산 황무지를 소작하고 싶습니다. 뭐라? 그 메마른 땅을? 박만호가 코웃음을 치자 곁에 하인들도 덩달아 비웃었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분명 좋은 소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허, 우습구나. 그 땅에서 무슨 수확을 바란단 말이냐. 박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버려진 땅이니 소작을 허락하면 손해볼 일은 없겠다 여긴 것이지요. 좋다. 대신 소출의 절반은 내어야 한다. 또 만약 3년 안에 농사다운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동안 얻은 혜택을 모조리 배상해야 한다. 가혹한 약조였으나
도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 박만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땅에서는 아무 소출도 기대할 수 없으니 도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든다 여겼던 것이지요. 약조를 마친 도윤은 곧바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숨결을 쫓아 고랑을 내고 기운이 모이는 자리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으니 말이지요. 도윤이 저 녀석 완전히 미친 게 아니냐. 허허, 저 메마른 땅에서 농사가 될 리가 있겠어. 가엾기도 하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땅속의 푸른 기운은 점점 또렷이 보였고 어디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도 저절로 알 수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뿌린 씨앗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밭보다 훨씬 빠르고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었지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구경 온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그 황무지에서 자란 것이란 말이냐? 도윤이가 무슨 비밀을 쓴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 섞인 시선을 보내자 도윤은 다만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부적을 얻은 뒤로 땅에 숨결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이런 기묘한 일을 누가 고지곳대로 믿겠습니까? 다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노승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져 갔지요. 한 달이 흐르자 도윤의 밭은 온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자라난 곡식들이 다른 어느 밭보다도 푸르고 건강했기 때문이지요. 보리는 굵직한 이삭을 내밀었고 조와 피는 키가 훤칠히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도윤을 미쳤다 놀리던 입을 다물고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가난한 농부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 비법을 캐묻기도 했지요. 도윤아, 도대체 어찌한 것이냐? 저 땅에서 이런 곡식이 자라다니. 마을 농군이 넋을 잃고 밭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별다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성을 다할 뿐이지요.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땅의 숨결이 날마다 또렷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을 언제 대야 하고 어느 때 김을 매야 하는지가 마치 땅이 직접 알려주는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멀이 조용히 밭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갈이 싼 주먹밥과 나물 반찬이 들려 있었지요. 도윤 총각,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멀의 목소리는 고왔고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월낭자, 제가 무슨 덕에 이런 귀한 것을 받습니까? 귀한 게 아닙니다. 총각께서 어머님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시멀은 밭고랑에 조심스레 음식을 펼쳤습니다. 도윤은 머뭇거리다 함께 앉았지요. 이렇게 가까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총각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이런 기적을 일으킨 듯합니다. 시멀이 도윤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낭자께서 너무 과찬을 하십니다. 저는 그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총각은 남다른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멀의 뺨이 붉어졌고 도윤의 가슴도 두근거렸지요. 가을 바람이 스쳐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월낭자. 도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호 영감이 하인들을 데리고 밭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어머나, 박 영감이 오시는군요. 시멀이 놀라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박만호가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기에 괜한 말이 오가면 좋지 않을 터였지요. 낭자, 어서 물러가시지요. 도윤도 걱정했지만 이미 박만호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시멀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박만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감, 저는 그저 지나가다가. 시멀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만호는 도윤을 쏘아보며 성을 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우리 고을 교수에게 손을 대다니. 영감, 오해이십니다.
낭자께서는 그저 선의로 도윤이 서둘러 해명했으나 박만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둘러보며 심술스레 웃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기른 곡식이냐? 수상한데. 그는 곡식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밭보다 훨씬 잘 자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패하기만을 바랐는데 일이 성공하니 속이 뒤틀렸지요. 분명 속임수를 쓴 게 틀림없다. 아니면 누군가 거들었겠지. 박만호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으나 아무리 살펴도 속임수라 할 만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곡식은 분명 이 땅에서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올 만큼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요. 도윤은 정성껏 낫을 쥐고 곡식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보소. 구경하던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뱀보리 이삭은 여느 해보다 2배는 굵고 알도 실하게 여물어 있었지요. 이게 정말 그 황무지에서 난 것이란 말인가. 이런 건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농사에 평생을 바친 노인들마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거둔 곡식의 양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작은 밭임에도 큰 밭 몇 마지기와 맞먹는 수확이었으니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럴 수가 꿈만 같습니다. 도윤은 감격에 젖어 곡식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김 영감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큰일을 해냈구나. 이제 내 어머니도 편히 지내실 수 있겠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께 풍족한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소식이 박만호에게 전해지자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소출의 절반을 소작료로 거두게 되었으니 이득은 컸으나 도윤이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분명 꾀를 부린 게 틀림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박만호는 속으로 이를 갈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멀찍이서 지켜보던 심얼은 도윤의 기쁨에 함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의 성공이 자기 일처럼 기뻤던 것이지요. 동시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께 풍성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모처럼 흰쌀밥과 반찬이 차려진 상에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셨지요. 도윤아,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어찌 꿈만 같으냐. 유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흐느끼자 도윤의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도윤의 성공 소식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황무지를 기름진 옥토로 바꾼 젊은 농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그러나 명성이 높아질수록 박만호 영감의 질투와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놈이 계속 성공한다면 내 위세가 꺾일 것이다. 반드시 짓밟아야 해. 박만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특한 김서방을 앞으로 불러 세웠지요. 서방,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도윤이란 놈의 밭을 망쳐 놓아야겠다. 영감, 어찌하시려 하십니까? 김서방이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들어가 곡식 뿌리를 상하게 하고 씨앗을 흩뜨려 놓아라.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이다. 박만호의 눈에는 독한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자가 성공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김서방은 몇몇 일꾼을 거느리고 도윤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컴컴했고 그들은 호미와 삽을 들고 조용히 밭에 스며들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 소리 죽여라. 김서방이 속삭이자 일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곡식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스며 나오던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마침내 콸콸 솟구쳐 밭 곳곳으로 퍼져나갔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김서방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불어나더니
이내 밭을 가득 메워 작은 시내를 이루었습니다. 서방, 물이 너무 많습니다. 어서 물러가자. 일꾼들은 허둥지둥 달아났지만 이미 밭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이 밭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밭은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선 샘물이 맑게 솟아올라 흐르고 있었지요. 이게 도대체. 도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땅속에서 흘러가는 푸른 기운이 전보다 훨씬 강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고의로 길을 열어준 듯 샘줄기가 터져 나온 것이지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혀를 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변고가 있다니 정녕 하늘의 조화가 아닌가. 김영감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내겐 참으로 하늘의 복이 따르는 듯하구나. 도윤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산사의 노승이 준 부적의 힘을 느꼈습니다. 부적을 품은 뒤로 이런 신비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샘물이 흘러간 땅은 검고 기름져 손에 쥐어보기만 해도 차지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곳에 다시 씨앗을 뿌리니 싹은 전보다 2배나 빨리 움텄지요. 한편 박만호는 이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밭을 망치려던 일이 도리어 도윤에게 이로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쓸모없는 것들, 어찌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이냐. 박만호가 김서방을 호통치자 그는 벌벌 떨며 변명했습니다. 영감,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파헤쳤는데. 닥쳐라. 다른 꾀를 찾아야겠다. 박만호는 이를 갈며 더 음흉한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날로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저 총각에게는 분명 복이 따르는 게야. 하늘이 내린 농부가 틀림없다. 특히 심얼은 이 기적 같은 일을 지켜보며 도윤에 대한 마음을 더욱 깊게 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밭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지요. 총각, 정말 놀라운 일이 이어지고 있군요. 도윤은 땀을 훔치며 돌아보았습니다. 월낭자,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할 따름이지요. 총각께서 선한 마음을 지니셨으니 하늘이 돕는 것입니다. 심월의 말에 도윤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이 어려운 때 자신을 믿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지요. 낭자께서 격려해 주시니 더욱 힘이 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히 비치고 샘물 흐르는 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월낭자, 도윤이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멀리서 사람들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얼은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심얼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도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집니다. 도윤아, 그것은 내 마음이 바르기 때문이야. 하늘은 언제나 선한 일을 돕는단다. 유씨 부인은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박만호의 질투가 깊어질까 걱정도 되었지요. 권세 있는 자의 미움을 사는 것은 언제나 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며 도윤의 2번째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샘물이 솟은 뒤 더욱 기름져진 밭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었지요. 보리며 조, 기장까지 황금빛으로 물들어 바람결에 물결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수확을 마친 도윤은 뜻밖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박만호 영감에게 바칠 몫을 제하고도 넉넉히 남은 곡식 가운데 큰 부분을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이지요. 도윤아, 정말 그리할 작정이냐? 김영감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예, 영감. 하늘이 내려주신 복을 제가 어찌 홀로 누리겠습니까? 도윤의 말은 굳건했습니다. 어머니 유씨 부인 또한 아들의 뜻을 지지했지요.
옳은 일이다, 도윤아. 나눔이야말로 참된 부자의 덕목이란다. 그리하여 도윤은 마을을 돌며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홀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부댁에는 쌀 한 마를, 끼니를 잇기 어려운 집에는 보리와 조를 넉넉히 안겨주었지요. 도윤 총각, 이런 귀한 것을 어찌. 과부 정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댁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누어야 할 일이옵니다. 정씨는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저 총각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가난했을 적의 마음을 잊지 않는구먼. 하늘이 저런 착한 이에게 복을 주시는 게지. 사람들의 칭송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곡식을 얻은 아이들은 도윤을 보면 환히 웃으며 달려와 인사를 했지요. 도윤 총각,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에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이웃 고을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들어 농사를 망쳤다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이웃 고을에도 곡식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란다. 유씨 부인은 아들의 마음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은 수레에 곡식을 가득 싣고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이웃 고을 사람들은 그의 선행에 눈물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웃 고을의 좌수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고 다른 이들도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지요. 이런 일이 이어지자 도윤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총각, 덕 높은 젊은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심월 또한 도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재물을 얻고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심월은 혼잣말을 하며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사랑의 불씨가 날로 커져가고 있었지요. 그 무렵 도윤은 어머니를 모시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초가보다는 나았지만 소박한 기와 올린 집이었지요. 사치를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꿈만 같구나. 유씨 부인이 새 집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정하며 구걸하던 날들을 떠올리니 감개가 무량했지요.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덕택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효심으로 이룬 일이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이 무렵 도윤의 선행은 관가에도 알려졌습니다. 고을 수령이 그를 불러 칭찬했지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지녔으니 참으로 기특하다. 수령의 말에 도윤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옵니다. 수령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 선행을 이어가도록 하라. 그대 같은 이가 있어 고을이 화목해지는 것이니라. 격려를 받은 도윤은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의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지요. 한편 박만호 영감은 이런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도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심지어 관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놈이 계속 잘 나가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박만호는 이를 갈며 또 다른 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윤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는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잔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어머니,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많은 이들을 도와야지요. 도윤의 가슴 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만의 안녕이 아니라 온 고을이 함께 풍요로워지는 꿈이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품속의 부적을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산사노승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고든 자에게만 땅의 숨결이 열린다.
이제야 그 말의 참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잘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요. 도윤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박만호 영감의 질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도윤을 꺾을 방도만을 궁리했지요. 그러던 중 그의 머리에 악독한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놈의 비법을 빼앗으면 된다. 박만호는 도윤이 특별한 수로 땅을 골라낸다 확신했습니다. 그 힘만 손에 넣는다면 자신이야말로 더 큰 부자가 되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곧 그는 이웃 고을의 땅들을 가리지 않고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땅, 나쁜 땅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매입했지요. 영감, 그 땅은 값도 비싸고 돌밭이라 농사가 어렵다 합니다. 하인 김서방이 염려스레 말했으나 박만호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닥쳐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무슨 참견이냐. 몇 달 사이 박만호는 수십 마지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절반이나 줄었으나 머자나 수백 배로 불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만호에겐 도윤처럼 땅의 숨결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땅만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지요. 박만호는 새로 산 땅에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게 했습니다. 하지만 물길이나 땅의 기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저 언덕에 기와집을 올려라. 그 아래는 몽땅 논으로 만들거라. 김서방이 또다시 염려를 전했습니다. 영감, 그 언덕은 물길이 나쁘고 경사도 심합니다. 내 말대로 하라 하지 않았느냐. 박만호의 고집으로 공사가 강행되었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언덕 위 집은 비만 오면 물이 새어 곰팡이가 피었고 경사진 논은 물이 고이지 않아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만호는 세금까지 속이려 들었습니다. 올해 흉년이라 수확이 절반이라 보고하거라. 그가 아전에게 뇌물을 쥐어주며 속삭였지요. 영감, 이 일은 위험합니다. 걱정 말라. 누가 알겠느냐. 박만호는 세금을 속이고 남은 돈으로 또다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은 오래 감출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점차 등을 돌렸습니다. 박 영감, 요새 욕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더라. 도윤 총각과는 참으로 딴판이지. 특히 소장농을 내쫓아 땅값을 올리려 하자 원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영감, 저희가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쫓겨나는 농부들이 애원했으나 박만호는 매정했습니다. 돈을 더 주는 이에게 땅을 내주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식을 들은 도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농부들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주어 농사지을 길을 열어주었지요. 도윤 총각,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선과 악의 차이가 더욱 또렷해지는 순간이었지요. 결국 박만호의 부정은 관아에 고발되었습니다. 수령 어르신 앞에 끌려간 박만호는 변명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조작된 장부와 뇌물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이 불충한 놈, 감히 나라를 속이다니. 수령의 호통에 박만호는 무릎을 꿇고 떨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조리 몰수되었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은 물론 원래 소유하던 땅까지 관에서 거두어 들였지요. 이럴 수가 내 전 재산이. 박만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무리에 지은 집과 논밭은 모두 실패작이 되어 홍수와 흉작만 거듭되었으니 남은 것이라곤 허망한 신세뿐이었지요. 영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서방이 두려워 묻자 박만호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부자에서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도윤과 달리 그에게는 백성들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욕심이 지나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늘이 벌을 내린 게야.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의 끝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본 것이지요. 한편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도윤아, 내 마음씨가 참 곱구나. 유씨 부인이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로써 선과 악의 대비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르고 남을 위하는 이는 복을 받고 탐욕에 눈이 멀어 악행을 일삼는 자는 끝내 망한다는 하늘의 이치가 증명된 것이지요. 박만호가 몰락한 뒤 관에서 거두어 들인 땅들이 방매에 붙여졌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모아둔 곡식과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들였지요. 그러나 그는 박만호처럼 무분별하게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짐에게 기운이 흐르는 땅만 골라 손에 넣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저 땅을 사겠다는 게냐? 김영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메마르고 볼품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예, 영감. 제 눈에는 이 땅 밑으로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윤은 땅속에서 푸른 생명력이 또렷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은 척박해 보여도 속은 풍요로웠지요. 그리하여 하나둘 땅을 넓혀간 도윤은 이윽고 고을에서 가장 큰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박만호와는 달랐습니다. 소작농들을 괴롭히기는커녕 오히려 돕고 보살폈지요. 도윤 총각, 올해 흉년이 들어 소작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농부가 근심스레 말하자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년에 풍년이 들면 그때 내시면 되지요. 총각, 이런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자 도윤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지요. 그는 단순히 땅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땅의 기운을 살펴맞는 농법을 연구하고 농부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은 물의 기운이 강하니 벼농사가 알맞습니다. 저쪽은 바람이 잘 통하니 보리를 심는 것이 좋지요. 도윤의 조언을 따른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고을은 다른 곳보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도윤은 시멀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언덕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월낭자, 예, 총각. 시멀의 뺨은 꽃잎처럼 붉어졌습니다. 저는 낭자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총각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자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두 사람의 인연을 축복하듯 춤추었지요. 곧 혼담이 오갔고 시멀의 부모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우리 딸이 큰 복을 타고났구나. 저런 사위를 얻다니. 혼례가 다가올수록 유씨 부인의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며느리 맞는 날까지 살아있어 참 다행이다. 어머님, 오래도록 건강하게 계셔주셔야 합니다. 혼례날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복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한 쌍이로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 모두가 기뻐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혼례 뒤 도윤은 더욱 농사에 힘썼고 시멀은 살림을 알뜰히하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도윤의 땅은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도윤 대감, 올해도 흉년 든 고을에 곡식을 보내셨다지요? 김영감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도윤을 존경의 뜻으로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베풀어야 하는 법이지요. 도윤의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전 노승을 떠올리며 산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절은 이미 비어 있었고 법당 한쪽에 글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든 자는 하늘이 돕는다. 받은 복을 나누는 자에게 더 큰 복이 따른다. 도윤은 그 글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임을 깨달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시멀과 함께 더 큰 뜻을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당을 세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멀의 말에 도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요. 그리합시다.
두 사람은 서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내어주며 병든 이를 위해 약재도 구해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대로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지니고 자라났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늘이 내린 것이니 항상 감사히 여기고 어려운 이를 도와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이리하여 도유는 가난한 거지 총각에서 시작해 덕망 높은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말했습니다. 선은 흥하고 악은 망한다. 참으로 마음이 곱고 남을 위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준 이야기였지요.